안녕하세요. 이쌤이 썰푼다 이설국어의 이영란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평가원 기출 분석에 들어갈 텐데요. 일단 이 강의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문의 주제라든지 표현법 잡는 것도 해드릴 텐데 학생들이 주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학적 개념어들을 좀 다지고 간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풀고 들으실 텐데 채점만 하지 마시고 되풀이해서 보시고 지문에서 주제가 이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의 선지에서 여러 번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잠깐 잔소리처럼 하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나왔고요. 자, 이용학의 그리움하고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인데요. 이 작품들은 워낙 작품 자체가 주제가 쉽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주제 잡는 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자, 이용학의 그리움이에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보기를 좀 꼼꼼하게 읽고 나서 제 수업을 들으세요. 가족을 남기고 온,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궁벽한 산골이다. 고향이 궁벽한 산골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봅시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이랬는데 고향이 북쪽인가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어쩌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고향의 모습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향의 모습에 대한 형상화 그리고 여기서 너를 남기고 온 그런데 너가 그냥 보기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가족인가 보죠. 그래서 가족을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고로 눈에다가 복된 눈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독해론 수업에서 약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즉 진술이라고 했었죠.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인식이 드러나는 표현에 좀 주목하고 이유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복된 눈이라고 표현을 쓸까요? 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너를 남기고 왔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복된 눈이라고 복된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정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은 누가 봐도 부정적 현실, 화자가 처해있는 부정적 현실, 어떤 현실이죠?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당연히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내적 갈등으로 들어갑니다. 대상이 부재로 인한 감정이기 때문이죠. 어쩌자고 잠을 깨워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을 2번이나 했네요. 그립다 그립다 이렇게. 마지막에 수미상관으로 끝나는데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해서 수미상관으로 끝냈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움이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내적 갈등이 심화 그렇죠? 뭐 언젠가 꼭 돌아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움이 심화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 시상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법을 그냥 간단하게 수능에서 자주 물어보는 표현법 위주로만 잠깐 정리하자면 일단 수미상관 방금 얘기했고요. 첫 번째 글자만 쓸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만 그러니까 반복이란 얘기죠. 주로 쓰이는 표현법 중에 반복.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은 구비구비라든지 느릿느릿이라든지 음성 상징어 많이 쓰고 있다. 이 정도. 3. 굳이 내신이 아니고 수능에서 음성 상징어가 의태어인지 의성어인지 구분할 필요는 굳이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의태어면은 시각, 의성어면은 청각 이 정도로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음성 상징어는 장면을 구체화시킨다 이런 효과라는 거. 그 다음에 장면의 구체화랑 비슷한 말이 좀 장면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선명하게. 알겠습니까? 그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검은과 같이 색채어가 있는데 요즘 색채어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색채어, 시각적 이미지. 가끔 물어보시는데 플러스 눈.
눈은 색채원은 아니지만 눈 하면 하얀색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색감이 드러난다. 색감이 드러나는 시어다. 색감이 드러나는 시어 한두 개만 더 떠올려 보시면 홍시 뭐 이런 것들 붉잖아요. 그렇죠? 노을, 붉죠? 이렇게 딱 떠올랐을 때 색감이 드러나는 시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딱히 없습니다. 자, 이 시형의 고향,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고향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그 언덕은 이제 고향의 어떤 장소일 거고, 이것도 보기에서 한 말 그대로 갑니다. 지금은 상실됐지만 거기 체크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보기에서 지금은 상실됐지만, 지금은 없지만 뭐 이런 거 나오면 꼭 산업화, 공업화, 뭐 이촌 향도 현상 이런 게 같이 나올 법도 한데 이번에 그러진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은 없지만 화자는 항상 마음속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 이 고향은 평화로운 농촌이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갔던 공간이다. 이 정도로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는 시입니다.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그곳, 고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왜 안 잊혀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애정이 있으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됐죠? 그 다음에 농촌이라고 했고요. 농촌의 이미지 좀 이런 게 있네요. 시골 농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콩밭, 예, 농촌이죠. 그 다음에 가을인지 여름날인지 뭐 아름답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빨간 황토가 드러난 그곳,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좀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릎으로 적시없다는 건 촉각인데 나머지는 주로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로 고향의 모습, 기억 속의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향에서의 기억입니다. 이제 이웃들 얘기 나오겠죠. 허리 굵은 논실댁. 뜨끔하네요. 예,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의 딸들, 이웃들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나를 부르는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뭔진 몰라요. 근데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고, 그리고 그 소리가 확실하진 않아. 그래서 아니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엇이 물살을 해지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이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누가 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물살이 해지는 물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섬증이 들었다. 선생님 왜 무섬증이 들었죠라고 한다면 딱히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 보세요. 어린 내가 혼자 있었죠. 근데 어디서 날 부르는 소리인지 물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무섭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만 처리합시다. 어린 시절에는 원래 혼자 있으면 좀 무섭잖아요.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저희 딸도 7살인데 혼자 있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원래 그런 나이죠. 그 다음에 언덕 위로 올랐더니 그러니까 막 이런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웃들의 웃음소리 평화롭죠? 평화롭죠? 됐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고향의 어떤 이미지, 내 머릿속에는 고향의 광경들, 평화로운 농촌의 이미지. 근데 이미 보기에서 이미 상실됐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화자의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약간 가로치고 상실감도 있겠죠. 그쵸? 그리움, 애틋함, 상실감 이런 게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문장이 이런 식으로 과거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왜? 과거 회상이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고향이니까요. 지금은 상실됐지만. 됐습니까? 얘는 표현법을 딱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일단 표현법을 음성상징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정도요. 이렇게 또랑또랑 음성상징어 많이 쓰면은 장면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화되고 선명해진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렷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 쓰고 있는 거. 시각 있죠, 후각 있죠, 청각 있죠, 촉각도 있었죠. 무릎을 적시는 감각적 이미지 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복, 문장의 반복 있었죠. 어디입니까? 문장의 반복 한 번밖에 안 나오긴 하는. 그러니까 문장이 한 번 반복해서 두 문장이 이제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좀 중요한 문장이지. 어디죠?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이거 어디 나왔었죠? 네. 주제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곳이 안 잊힌다, 고향이 안 잊힌다라고 해서 변함없는 고향에 대한 사랑, 애정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했어요. 이렇게 동일한 문장을. 됐죠? 자,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들이 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표현과 효과이기 때문에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뒤에 효과, 즉 정서와 태도와 관련될 때가 많은데 뒤까지 체크 안 하시고 그냥 에이 맞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평소에 공부하실 때도요.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이렇게 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OX 판단이 사실 한 문제를 분석할 때 OX 판단해야 되는 정보는 한 10개 가까이 나와요. 그런 걸 다 평소에 꼼꼼하게 하셔야 그래야 시험 볼 때는 2번이 답이다. 3, 4, 5번 안 보고 넘어가자. 이런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꼼꼼하게 하시란 얘기예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오는가 쏟아져 내리는가에서 변주라고 했는데 포인트는 변주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럼 변주가 뭡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약간 변형된 상태로 반복되는 걸 변주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이라고 했는데 거부감일 수가 없는 게 이때 대상이 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읽지 마시고 이때 대상이 뭐야? 아, 위시에서 눈이었지? 이렇게 좀 떠올리셔야 돼요, 바로바로. 자, 눈,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로 나오는 걸 윗글에 나오는 구체적인 시어나 단어로 바꾸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일 있나요? 눈이 복된 눈이라고도 하는데 이해되시죠? 이때 눈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시키는 대상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쵸? 2번 돌아간과 달리는 그래서 보시면은 돌아간 달리는 아이고 예 여러분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돌아간 철길 달리는 화물차 뭔가 딱 대응되죠. 벌써 구조적으로도 대응되죠. 자 대응됩니다. 근데 철길하고 철길하고 지금 열차하고 뭔가 두 대상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냥 고양이 하나의 장면일 뿐이고 참고로 긴장감이 조성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쫓고 쫓기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억압하는 대상이 있고 억압받고 있는 대상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 눈보라가 막 치는데 대설주의고요. 독해론 수업에서 했었죠. 눈보라가 막 치는데 거기서 굴뚝새가 미친 듯이 도망가. 굴뚝새가 눈보라가 치니까 이때 눈보라가 부정적인 거고 굴뚝새가 이제 약간 연민 혹은 긍정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대상들이 한 공간에 나타날 때 그럴 때 이제 약간 긴장감이 조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3번. 철길에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철길을 얘기하다가 검은 지붕으로 묘사 초점 바꿨죠. 근데 문제는 화물차는 움직인다. 느릿느릿이지만 달린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적인 이미지일 리 없습니다. 그쵸? 4번 임급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이건 맞아요.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부정적 현실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지. 고향에 아직 돌아가지 못한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4번은 어디가 잘못됐어요? 당연히 앞에는 맞았는데 여긴 다 지금 앞에 맞았어요. 근데 여기가 잘못됐다.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썼어야 되는데 화자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처한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다. 근데 변화 가능성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밤이지만 곧 아침이 올 거야. 그래서 나는 창문을 보면서 아침을 기다린다. 이런 게 있어야 현실의 변화 가능성이 암시되는 거죠.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올 거야. 이런 게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쵸? 방금 제가 말한 건 나왔었던 거예요. 어렵진 않지만. 답이 5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어쩌자고. 내가 지금 깨서 고향을 그리워해봤자 난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때 현재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애달픈 심정이다. 그리움이 기본적으로 내적 갈등에 들어간다니까요.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러니까 슬프죠. 애달프다. 됐습니까? 2번은 사실 딱히 이렇게 다 설명하진 않아도 되는 시구풀이, 시구에 대한 해석인데 거의 일치 문제나 마찬가지라서 얘는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답에 대한 설명하고 포인트 한두 개 잡고 넘어갈 건데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거. 1번 같은 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답이 2번이잖아요. 근데 2번인데 여기서 틀린 말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했는데 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 날 불렀어요? 아니요.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물소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완전히 내용 일치해서 말도 안 되는 문장. 됐지? 근데 이제 나머지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리으라고 미음에서 이거 확인 다시 해보세요. 뭐가 나오냐면은 까르르라든지 아니 또랑또랑이었나요? 음성 상징어거든요. 리으라고 미음이 다. 그래서 사실 4번 5번은 거의 비슷한 게
이게 또렷하게 인식됐다. 웃음소리가. 그 다음에 익어가는 인상을 음성 상징어로 선명하게, 또렷하게, 선명하게 지각했다. 지각, 인식했다. 똑같은 얘기야. 또렷한 인식, 선명한 지각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선지에서 말해주는 건 음성 상징어가 나오면 장면의 구체화, 장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 거 효과로 좀 알고 있으면 편할 것이다 라고 출제자가 얘기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디귿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디귿 보면은 뭐 되게 푸르던 하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순간적 감동, 푸르던 이랬으니까 어떤 감동을 느꼈다 라는 영탄적 표현으로. 그렇죠? 네. 자, 이제부터 3번 문제 해제 잠깐 들어갈 건데요. 보기를 참고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대개의 경우에, 물론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겠지만 대개의 경우에 보기에 있는 말과 선지에 있는 해석이 모순되거나 상충될 때 그게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뭔 말이냐? 여기서 지금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상실되었다고 했지만 바로 갈게요. 얘는 문제가 다른 선지는 너무 쉬워서 답만 봐도 될 것 같아요. 4번. 지금 나시, 즉 이시영의 시가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고 해석을 해놨는데 윗글에서 보기에서 분명히 고향은 상실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순되죠.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상실되었다는 건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인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보기에서 근거 찾아서 답을 체크를 했으면 한 번 더 윗글로 올라가서 윗글의 해석에 의해서도 그게 답이 적절하지 않은 말이 맞는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기를 읽고 답이 안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독해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윗글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읽어내서 답을 고르는 능력 자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이용학의 그리움이나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이나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이런 애틋한 이런 감정을 얘기하고 있고 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정서 따위는 1도 읽어낼 수가 없었던 걸로 제가 해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래서 위시의 해석에 근거해서도 4번은 가에 대한 설명도 틀렸고 나에 대한 설명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참고로 가가 눈을 복된 눈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뭐였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 너를 사랑하는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이랬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고향이라서 그냥 눈이 아니라 복된 눈이 내렸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죠. 문맥적으로 볼 때. 네. 됐습니까? 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지문 설명하고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은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닌데 보기를 보고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보면은 활자가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이때 이 활자가 뭐냐면은 개인의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가 글자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경직된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 자체는 어렵거든요. 뭔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기에서 이거는 개인의 의사소통이 억압되는 사회적 분위기 보여주는 거야 라고 나와 있죠.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글자로만 존재하는, 언어가 글자로만 존재하는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억압이다. 그리고 나서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 아니냐, 나의 영혼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겠죠. 근데 보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기억 안 나시면 보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런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성찰, 반성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김수영 씨가요, 기출에 나왔던 거나 EBS에 나왔던 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김수영 시인의 작품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결하고 저항 의지를 보이는 적극적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 성찰을 담고 있는 시를 많이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지금 내용이 그동안 나왔던 김수영 씨의 주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벗이요. 갑자기 벗은 왜 나옵니까? 이거는 끝까지 읽어보면 아실 텐데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그대의 정의도 이런 거 보시면, 그대의 말을 이렇게 보시면 이때 벗은
활자를 의인화한 표현이구나. 이때 벗이 활자의 의인화구나. 그렇죠? 활자 의인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활자를 의인화한 표현이고, 그 다음 벗이여 그대의 말을 이렇게 말을 걸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의인화된 청자라고 한다. 고전 시가에서도 많이 나오죠. 백구야 너는 어찌 그럼 의인화된 청자라고 하잖아요. 현대시에서도 나오기도 하죠. 의인화된 청자, 인격이 부여된 청자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이때 고개 숙이고 듣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태도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적극적이지 않다. 됐습니까?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사실 이거는 활자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쵸?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그냥 모든 게라고 합시다.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나열된 대등하게 나열된 애들은 같은 의미의 개로 묶으시면 돼요. 시적화자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들. 근데 왜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니까. 자, 제목이 사령이잖아요. 내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보기에 있는 대로 하자면은 왜 내가 행동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때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게 같은 의미인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지 않는다. 활자로만 모든 의사소통이 활자로만 존재하는 이런 억압적 사회 현실에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활자였죠? 책이었고 친구 벗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미상관일 때 그대로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고 한두 문장 혹은 한두 시어 정도가 추가될 때가 있거든요. 변형된 수미상관 아시죠? 예, 그래서 변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변형된 부분에 조금 포인트 잡아서 이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스워라. 이게 뭡니까? 뭐가 우습죠?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죠. 이때 우습다, 비웃음인데 스스로를 비우는 걸 뭐라고 하더라? 자조적 태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또 동시에 그것에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마지막에 우스워라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자조적 태도를 덧붙여서 더 심화시키고 있다. 됐습니까? 성찰적 태도의 심화다. 기본적으로 내적 고뇌 중에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들어가니까 내적 고뇌의 심화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극복 의지는 없어요. 그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적 갈등, 성찰의 심화다. 반성적 태도의 심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법 좀 잡고 갈까요? 많이 나오는 걸로만 1. 수미상관 2. 제가 원래 글씨를 좀 못 써요. 이해하세요. 아이패드에 있으니까 더 잘 안 써지네요. 자꾸 미끄러지네요. 근데 뭐 아시겠죠? 수미만 보이면 수미상관.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의인화된 청자, 의인법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열거. 뭔지 아시죠? 예, 4번 열거되면 그 열거된 대상들이 다 비슷한 계열의 의미를 갖는다. 다 하나가 긍정이면 나머지 다 긍정, 하나가 부정이면 나머지 다 부정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미상관 얘기했고 잠시만요. 처음하고 마지막에 수미상관으로 쓰이면서 1연과 마지막 연에 서리법으로 우스워라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서리법 쓰고 있죠. 놓칠 뻔했네요. 자 이렇게 4가지의 표현법 정리하고 두 번째 시. 글쎄요 두 번째 시는 제가 솔직히 복이 있는 말 정말 그대로예요. 무슨 말이냐.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린 날 이렇게 추운 날 강이 얼었어요. 그래서 배가 붙들렸네요. 배가 일렬로 늘어서서 그냥 붙들려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게 보기에 나온 말 그대로 뭐였죠? 예, 의사소통,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억압되는 사회 분위기라고 했죠. 이때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추운 겨울에 빗대어서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 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시는 끝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냥 강물, 그 다음에 위에도 뭐 얼어붙은 이런 말들,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조금씩 변주해서 지금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음성 상징을 쓰고 있다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건 있죠. 이제 이 시만 읽고서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보기에 있는 건데 그런 건 선지로 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적 화자, 즉 우리가 참고로 시적 화자가 내 이렇게 개인 1인칭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수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나오면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기에 나온 말로 치면 보기에 나온 말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웃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빙그르르 도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웃음, 정확하게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웃음이나 몸짓이라고 보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웃음이나 몸짓이 우리는 그냥 대상에 대한 비웃음이지 비판적 태도를 형성한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보기에서 이거를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의사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 선지에서 그렇게 나오면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 선지에 나오는 표현법들이 다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 다 꼼꼼하게 보면서 근거를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시간적 표현의 열거 옆에 보시면은 어제 그 다음에 뭐였죠? 어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시간적 표현 열거했다는 거 간단하게 잡고 가고요. 인식 변화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호칭의 전환인데 만약에요 이게 활자가 중간에 벗으로 바뀌었다가 뭐 그대라는 말도 있고 활자가 벗으로 이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 모르셔도 맨 마지막에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수미상관 쓰면서 활자를 그대로 바꿔서 썼다는 건 확실하니까 대상에 대한 호칭을 호칭을 전환했다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찾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시적 대상에 대한 경외감인데 이때 시적 대상이 활자잖아요. 글자 활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뭡니까? 처음에 활자가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를 보기에서 뭐라고 했다고 했죠?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가 글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적 태도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또 그대는 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태도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안타까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디서 경외감을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경외감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너무 근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경외감 이런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대단해 보여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3번 이게 의외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는 기출에 몇 번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 김명인의 그 나무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복숭아 나무라는 또 시가 있는데 기출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런 거 지시어 물론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라는 말은 저 계열의 지시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더 편하게 보였을 것 같은데 몰랐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그럼 저 뭔지 아시겠죠? 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저 고요함도 고요함도 그렇죠? 이 황혼도 저 황혼도 하면서 저 표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활용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근데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움직였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대등하게 열거되면서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들을 나열한 것 뿐이니까 딱히 대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의 방식으로 종결했다. 일연하고 마지막 면에서 오소어라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 아니냐 서리법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의 부정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시죠? 뭐였죠?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네, 나는 죽어있는 거 아니야. 내 영혼은 행동하지 않는 나의 영혼은 죽어있나 봐. 이렇게. 자, 동일한 구절 반복. 수미상관 쓰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5번이 수미상관을 써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 그대로 가는 겁니다. 독해론 수업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날 때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지 어떤 극복 의지가 있는지 그것으로 가는 깨달음의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은 심화, 고조되는지 만약 심화, 고조된다면 어떤 표현이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가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4번의 답이 5번이에요.
5번 갑니다. 5번도 굉장히 그냥 이런 보통 구절에 대한 해석 문제는 약간 일치 문제처럼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되게 맞는 말은 맞고 틀린 말은 틀리고 이게 보이는 유형 중에 하나긴 한데 그냥 일단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선지 중에 3번 답만 그냥 보고 넘어갈까요? 이건 질문이 거의 안 들어와서 2번이 답인데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자 훈련 받고 있나?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즉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뭐였죠? 참고로 4번 선지가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아셨으면 2번은 너무 답으로 딱 보이시죠? 왜냐면 이게 지금 강이 얼었다든지 아니면 배가 그래서 못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다 외부적 힘, 외부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였죠? 겨울이라는 추운 현실이었지. 그래서 내부적 원인이 아니라 즉 배가 뭔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강물의 얼은 강물의 상태가 바로 외부적 원인이고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은 강물을 얼게 만든 겨울이라는 부정적 현실이 바로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4번은 사실은 같은 말을 좀 다르게 써서 4번이 맞으면 2번이 틀리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6번 보기에서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요. 6번 보기는 상당히 중요한 보기죠. 왜냐면은 위시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사령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보지 않으면 조금 해석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를 꼼꼼하게 보시면 근데 약간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가나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시에서의 포인트가 특히 두 가지인데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개인의 어떤 대응 방안, 그렇지? 대응 방식. 좀 보시면은 가시가 언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이건 그 현실에 처해 있는 화자, 개인의 어떤 대응 방식인데 이런 거 중요하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성찰한다, 반성한다. 여러분 성찰, 반성이라는 건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런 반성에서 나오는 감정도 내적 갈등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성찰한다,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켰었죠. 그 다음에 나는 붙박힌 배들, 붙잡힌 배들, 움직이지 못하는 배나 말이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했고 이제 이런 게 좀 특이한 보기만의 어떤 해석인데 이때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이 또 다른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윗글에서 우리가 끌어내긴 힘든 거니까 이런 건 보기에서 나온 내용은 약간 선지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기를 근거로 두고 해석하라고 했을 때 선지 중에 보기에 있는 말하고 정확하게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부딪히는 해석이 있으면 그게 답이죠. 너무 1번인데 1번에서 어디가 자기의 참여만으로 자 보기에서 보세요. 보기에서 화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한다고 했어요. 근데 1번에서는 자기의 참여만으로 참여 못한다고 했는데 모순되죠. 피와 나피 관계처럼 참여 안 한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나의 참여만으로는 이게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니까 1번이 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또 하나 사실 김수영의 시에 대해서 조금 기출 신경 써서 풀었거나 했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그래 보기에 있는 말하고 완전 딴 얘기하고 있다고 체크한 다음에 근데 윗글의 해석으로도 그게 그러니까 정답인데, 그러니까 틀린 말인가, 이건 지금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맞나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자유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억압적 현실이잖아. 근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고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즉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 시의 주제라는 게 사실 보기가 없어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어찌됐든 간에 6번에 1번이 답이 된다는 거 보기만으로도 답이 나오고 윗글의 해석을 제대로 했어도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예,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보기에 있는 해석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2020년 마지막 평가원 지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산상의 노래인데 산상의 노래는 원래 외재적 정보가 좀 필요해요. 어떤 외재적 정보냐? 이 시가 해방 직후에 쓰여졌다는 거. 그래서 A 부분, 지금 A라고 돼 있죠? A 부분은 그 화자가 처해 있었던 과거, 이게 과거고, 즉 일제강점기 때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연부터가 현재라는 거, 해방 직후 현재고, 마지막은 그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미래의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내용이라는 걸 그 작년 고3들은 다 알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는 왜 나는 잘 모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EBS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다 알고 문제에 접근한 거고 지문에 접근한 거고, 여러분들을 즉 EBS를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사실 보기가 주어져야 되는 그런 시였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일제강점기였다고 말했죠.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얘는 이것만 알아도 되게 쉬워져요. 현재, 해방 직후. 그쵸? 자, 그래서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밤이잖아요. 무엇을 간절히 구하며 울었을까요? 이때 울었다, 내적 갈등, 내적 고뇌 이런 건데 무엇을 간구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현재의 상황, 현재의 상황이 되는 이 아침, 여기 아침, 이게 해방이죠? 예, 왜냐면은 내가 방금 일제강점기라 했으니까 1년에 A에서 말하는 긴 밤이 아침은 해방이겠죠. 해방이 된 상황인데 무엇이겠어요? 아침에 오길 바랬겠죠. 밤새 울었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해방을 간절히 구했을 것이다. 근데 이 아침, 얘는 지금 현재가 된 거예요. 해방 직후. 자, 이 아침,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희망적이죠? 어때? 되게 희망적이죠?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역시 꽃다운 하늘, 뭐 내 영혼의 촛불로 숨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꽃다운 하늘은 그냥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현실을 형상화한 거고, 나래 떨던 새별이 숨으라는 건 나래 떨던 새별이 지금 어둠 속에서 나래 떨던 새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둠이 일제강점기의 현실인 거고, 과거의 현실, 과거의 상황인 거고, 거기서 날개를 떨면서 두려워했던 어떤 덤띵인 거야. 무언가인 거야. 꼭 새별을 굳이 해석을 해야겠다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어둠 속에서 두려워했던 무엇. 그럼 뭘까요? 약간 우리 민족 아닐까요? 뭐 어떻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힘겨워했던, 두려워했던 우리 민족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그냥 썸띵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숨으라라고 얘기한 건데, 이때 시적 화자가 나래 떨던 새별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죠. 그렇죠? 야, 이제 안심해, 이리 와, 내 밑에 숨어, 내 영혼으로 숨어, 이런 느낌 아닌가요? 허니 트여있는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 상승 이미지로 역시 희망적인 어떤 상황 얘기해주고 있고, 참고로 10월 상달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가장 좋은 달로 해석하는, 가장 좋은 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마른 입술에 일제강점기였으니까요. 과거에 이랬는데 이제 피가 도는 거예요. 해방이 됐으니까 아침이 됐고, 오래 잊었던 피리에 가락을 더돋느니 새들이 즐거이 구름 속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줄기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수를 사양해라. 이 부분이 지금 해석이 되게 분분하던데 솔직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 긍정적인 어떤 현실이 긍정적으로 이제 해방 직후가 됐죠. 근데 새들이 지금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새들은 즐겁게 해방됐으니까 노래, 구름 끝에 노래를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이제 초식 동물인데 이거 보겠어요. 정말 사슴과 토끼에 대한 얘기겠어요? 당연히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약간 평화로운 이미지로 초식 동물로 나온 거예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이렇게 먹는 건데 사양해라. 서로 양보해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명령형 어미를 써서 명령문으로 얘기를 한 건데, 명령문. 보통 이제 명령문은 대상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화자의 어떤 기대나 소망을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사슴과 토끼가 양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해방됐어요. 그래서 서로 먹을 거 양보하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민족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지금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해라까지 제가 끊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서로 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미상관으로, 여기 높은 산마루. 근데 이제 수미상관이긴 한데 A는 과거고 B는 지금 현재 해방 직후에 더
바라고 있는 미래의 어떤 민족의 밝은 미래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이제 이 무엇은 A의 무엇과 다르게 현재 해방 직후에 바라고 있는 미래의 어떤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민족의 밝은 미래, 미래의 어떤 밝은 미래, 민족의 밝은 미래, 민족의 밝은 미래 정도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미래에 올 것, 미래에 올 긍정적인 것,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걸 물어본 거야. A하고 B가 수미 상관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이거는 A가 과거고 일제강점기 때고 B는 지금 해방 직후에 지금 현실 속에서 기대하고 있는 미래의 어떤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무의 수사학은 그냥 보기에 나온 거 너무 그대로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도시가 얘들아 문학에서 도시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보기에도 나오지만 삭막한 모든 걸 도구적 가치로만 해석하는 그런 삭막한 도시의 어떤 환경, 그 속에서 나무가 적응을 하면서 속으로는 썩어가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도시의 삭막한 환경 속에서 속으로 썩어가면서도 겉으로는 꽃을 피우는 이런 것을 이제 시적화자는 반어법이다. 나무가 속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거다. 그래서 나무는 지금 되게 치욕스럽겠다. 저 푸른빛은, 나무의 아름다운 꽃과 푸른빛은 사실은 나무가 되게 치욕스러워하는 거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다라는 건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적 화자와 나무가 동일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나무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떤 상황이나 나무의 정서와 태도는 다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즉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와 태도라고, 그리고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참고로 나무의 수사학인데 가끔 질문이 있어요. 수사학이 뭡니까? 그래서 단어나 문장을 쓰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반어법, 역설법, 도치법, 서리법 이런 것들이 다 수사학의 범주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도, 뜻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어법을 얘기를 한 거죠. 됐습니까? 뭐 표현법을 정리할 것도 없는데요. 의인법이 일단 두드러지죠. 의인법이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그리고 참고로 질문이 들어온 게, 선생님 왜 나무가 견딜 수 없어요? 뭐를? 나비하고 벌이 꽃향기 따라 붕붕거리면서 이제 꽃이 꿀을 먹겠죠.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뜯어먹는 거 왜요? 그 나비하고 벌하고 벌레가 나쁜 건가요? 굳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얘기하자면, 자기가 지금 반어적으로 뭐 푸른 잎이라든지 아니면 꽃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반어적으로 약간 속 썩어 들어가는데 이게 피운 건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벌레나 나비나 벌이 이렇게 먹어도 되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도시 생활하면서 도시에 적응하면서 뭔가 이렇게 환경 오염도 당했고 농약도 쳤고 이런데 내성이 생긴 이파리가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벌레들이 먹으니까 나비랑,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견딜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약간 안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근데 뭐 이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서, 지문도 어렵지 않고 문제도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보시자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틀린 말은 다 맞는 말로 고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가가 어디가 틀렸냐? 여기 틀렸죠. 일단 여기 틀렸고, 뭐 여기도 다 틀렸지만은 계절의 변화는 아니야. 그러면 뭐 다른 변화가 있나? 시상 전개 방식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얘는 밤에서, 아시죠? 밤에서 아침으로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라고 하면은 맞죠. 근데 주변 풍경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 화자가 느끼는 거지 주변 풍경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내 이마에 햇살이 뭐 뜨고 이렇게 내 입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고 이런 거는 주변 풍경하고는 상관이 없죠. 나의 변화죠. 그 다음에 나는 아예 공간 이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연의 위대함? 아니죠. 그 다음에 두려움? 이건 너무 쉽다. 그치?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 명령형 어조로 대상의 행동을 유도한다. 사실 얘는 명령형 어조를 썼다는 것만 확인되면은 모든 명령문은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청유문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맞는 말일 텐데, 방금 제가 사양해라 옆에 바로 나와 있네요. 사양해라. 그리고 위에
나래 떨던 새별아 숨으라 이것도 있었죠. 숨으라 사양해라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나의 단정적 진술을 활용해서 이게 조금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단정적 진술은 별게 아니고 단정 그러니까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판단을 단호하게 내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 판단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가 단정적일까라고 본다면 대상에 대한 자기 판단이니까 도시가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좀 단정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단호하게 보통 평서문으로 많이 나와요.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참을 수 없다. 나무가 참을 수 없다. 사실 나무가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화자 생각에 자기가 판단할 때 나무는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무는 그냥 푸른 게 아니고 만약에 나무는 푸르다 그랬으면은 그거는 객관적 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이라고 말하긴 힘들고요. 판단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단정적 진술 맞습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고 다 지워졌네. 답은 3번. 4번에 별표 치시고 4번도 그렇게 해석이 다 다르시던데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와 나를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 이거 맞나요? 가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해서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게 다 해설지마다 좀 다르시던데 맞아요. 어디냐면은 여기요.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이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해라. 여기가 인격화된 사물 맞고요. 사물에 자연물도 들어갑니다. 자연물 들어가요. 그리고 청자로 하고 있죠. 선생님 왜요? 라고 한다면 명령문, 여러분 문법적으로도요. 명령문의 주어는 그 명령문의 청자입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너희들은 공부해야 돼. 그럼 이 말을 듣는 너희가 이 발화의 청자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문 쓰고 있는데 얘네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양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의인화된 청자 맞고요. 말을 걸고도 있고 시적 화자가 내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인화된 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소망도 맞나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 소망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 뭐 찾아봤는데 이건 맞아요. 뭐냐면은 이게 평화로운 상황이거든요. 화자가 바라는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해줄래? 그랬으면 좋겠어 정도의 소망 맞습니다. 그럼 가는 맞죠? 그럼 나는요? 나는 인격화된 사물은 있지만 그러나 여기부터 다 틀리죠. 청자로 하여 여기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인격화된 사물 나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소망도 딱히 없고요. 가는 맞는 말이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5번 일단 도치법이 가에는 없고 나에는 있거든요. 여기 참을 수 없다 나무는 해서 여기는 나무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도치법이 있는데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활용해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까지는 그렇다 쳐 극복 의지가 아니죠. 나시에 극복 의지 있어요? 없죠. 가시에는요. 얘는 딱히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데 A 부분에 살짝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에 극복 의지가 있긴 한데 이게 도치법이 쓰인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8번. 8번은요. 이제 A, B를 아까 제가 A는 뭐야? 과거 일제강점기 때야. B는 뭐야? 광복 직후에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답이 4번인데 1, 2, 3, 5번은 쉽게 당연한 얘기죠. 설명 듣고 나서 당연한 얘기죠 하는데 4번이 좀 이렇게 잘 안 오나 봐요. 왜 틀린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지금 해봅시다.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을 해요. 근데 나래 떨던 샛별이 뭐였죠? 나래 떨던 샛별? 자, 어둠 속에서 나래 떨던 샛별아 내 영혼의 촛불로 숨어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했었지? 일제강점기 때 과거에 어둠 속에서 두려워했던 무언가야. 그래서 샛별을 꼭 뭐라고 해석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민족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합시다. 근데 지금 숨어라. 아침 됐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숨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과거에 두려워했던 어떤 존재인데 두려움을 느끼면서 좀 두려워했던 존재인데 근데 이게 화자의 지향점? 지향점은 뭡니까? 미래에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 이런 게 그렇죠? 지향점이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황.
이상적인 상태 이런 게 지향점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일단 그래서 나래 떨던 샛별 자체에서 지향점 아니고 요거는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잠깐 써볼게요. 야 사슴하고 토끼였나? 사슴하고 토끼였나요? 예, 사슴하고 토끼 맞나?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는데 사슴과 토끼 맞네요. 사슴과 토끼는 이렇게 나왔어 정확하게. 향기로운 쌀이순을 서로 사양해라, 양보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서로 사양하고 양보하는 현실이 평화롭고 서로 공존하는 그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서 저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럼 맞네요 지향점? 아니죠. 자, 왜 아닐까요? 자, 생각해 보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건 정확하게는 이쪽 서술어입니다. 서로 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향기로운 쌀이순이 있다고 해서 평화롭고 공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양해라. 서술어가 중요한 거죠.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면 제가 문장을 하나 더 써볼게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는 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회야. 이렇게 했어요. 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걸 원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향하는 어떤 사회의 모습이야. 자, 이렇게 내가 얘기했을 때 누가 나한테 그럼 너의 궁극적 지향점은 돈이네? 그럼 미쳤니? 독해가 안 되니? 전 그렇게 얘기하죠. 그쵸?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가 지금 중요한 어떤 그 소망의 포인트에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돈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플러스가 되기도 마이너스가 되기도 지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돈을 공평하게 분배하면은 그건 좋은 거고 돈을 누가 벌었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버리면 내 입장에서 안 좋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향기로운 쌀이순은요 사실 그거 자체가 긍정적인 느낌이 강하긴 한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문장 자체에서 향기로운 쌀이순을 만약 서로 막 이렇게 다퉈 막 이렇게 막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 좋은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약간 중립적 시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죠? 어쨌든 지향점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모르겠고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 누가 이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건너 들은 걸 보면은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고 했으니까 사양하라는 건 양보하라 뭐 안 좋은 거다 이렇게는 해석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근데 물론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했으니까 그냥 엄밀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사양하라고 했으니까 뭐 그걸 지향점이라고 말하긴 좀 힘들어 라고 하셨으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향기로운 쌀이순은 되게 부정적인 거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양해라까지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너네들이 숙제를 다 해왔으면 좋겠어. 다 해와라 그랬는데 다 해와라가 포인트지 숙제가 포인트인 건 아닌 거랑 똑같은 겁니다. 됐죠? 5번에 간절히 구하다가 당연히 A에서 광복되는 상황, 해방되는 상황을 구했으니까 그 밑에 싸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 이게 이제 광복의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기원했겠죠. 1, 2, 3번은 제가 쉬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글쎄요. 얘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얘를 틀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그냥 이런 보기가 나오면 이런 시가 좀 이렇게 시적 화자하고 시적 대상이 동일시되는 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화자가 대상에 대해 보이는 태도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자가 나무가 치욕스러워해. 나무가 반어법을 쓰고 있어. 나무가 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적 화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기에서 실컷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어떤 특징,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이런 도시의 삭막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도시의 삭막한 환경에 대해서 비판한다. 거기서 나무와 동시에 시적 화자는 둘 다 치욕스럽고 뭐 반어법을 사용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고 이런 얘기인데 근데 갑자기 5번에서 이렇게 나무를 비판한다고 하면 이거를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2020년
평가원 기출 분석 한번 끝내보았습니다. 2019년 평가원 기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